자,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중개 계약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중개 계약은 이제 일단 구도만 좀 잘 잡고 계시면 되는데 뭐 또 보조단에다가 한번 좀 그려놔 볼게요. 예, 계공이 있고요. 매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할 사람이 계공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명령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라 그래요. 청약의 의사표시. 예,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공이 이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주기 위해서 뭐 아파트 같으면 몇 동, 몇 호 사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예, 뭐 단독주택이면 몇 번지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장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승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뭐와 뭐의 의사가 합치가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를 계약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로는 합의가 되었다 얘기하고, 그럼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되는 거를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게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은 아니에요. 매매계약은 아니죠. 매매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게 매매계약이에요? 매도랑 매수가 하는 게 매매계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계약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되냐면 중개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제 중개하는 자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중개계약. 다시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의 계약이다. 계공과 의뢰인, 이제 의뢰인이죠. 혹은 의뢰인과 계공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중개계약을 통해서 계공이 누구를 하나를 찾아내요. 매수인을 하나 찾아내요. 그래서 그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건 무슨 계약이 되겠어요? 매매계약. 이런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은 좀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계약이 좀 먼저 오는 선행계약이고 어느 계약은 나중에 오는 후행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이 선행계약이고 거래계약은 나중에 오게 되는 뭐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가끔 이렇게도 물어봐요. 거래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꼭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 아니면 중개계약 없어도 되겠어요? 없어도 되지. 그건 이제 꼭 계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계공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전에 의뢰와 접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중개계약은 요 그림상으로 보면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중개계약 하나, 그럼 요렇게도 중개계약 하나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거래계약은 얘랑 얘가 하는 가장 결과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개 완성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이건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개 완성. 왜냐하면 우리는 참여 중개, 매개 중개 방식으로 우리가 중개를 하기 때문에 거래 계약까지만 끌어내주면 우리는 중개를 다 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넘어오시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위임계약하고 좀 유사한 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건 좀 부탁을 하고 그걸 부탁을 받아들이는 뭐 이런 관계를 위임계약이라고 해요. 칠판을 잠깐 볼까요? 자, 매도인은 계공한테 부탁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부탁을 하는 거지. 팔아주세요. 명령이 아니라 팔아주시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거는 중개계약이라는 말은 위임계약하고 조금 비슷하다. 뭐 이런 계약이 되는 건데, 거기는 그 위임계약이라는 말보다는요, 왼쪽 여백에다가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놓을 건데, 이런 거를 좀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사에는 굉장히 많은 계약들이 존재하거든요. 세상사에는 굉장히 많은 그 계약들이 존재하는데, 뭐 개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계약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계약들을
계약들 중에서 좀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요. 비슷한 계약들이 묶어가지고 이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전부 담아 놨더니 15가지 계약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그 세상사에는 몇 개의 계약이 있다라는 거죠? 15개. 근데 사실은 이 15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수로 따지면 수억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이 요 학원하고 계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학원하고 계약했죠. 근데 수강 계약이라는 걸 했잖아요. 수강 계약도 사실은 계약인데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계약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전형성, 그러니까 특이한 어떤 공통 부분만을 모아 놓으니까 15가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 이제 민법 시간에 계약법 편 시간에 이제 배우기는 할 건데 그런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는데 우리 중개 계약이라는 개념도 이제 조금 전에 배워봤잖아요. 이 중개 계약은 여기 안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뭐가 또 하나가 들어가냐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위임계약, 뭘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아들여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위임계약이 15가지 전형계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형계약 중에서 가장 조금 비슷한 거를 하나 좀 찾아보면 무슨 계약하고 중개계약이 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위임계약과 중개계약이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은 어디 안에 안 들어가니까 전형계약에 안 들어가니까 앞에 안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B자를 써서 얘를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민법을 전공하는 학자를 무슨 학자라고 얘기하겠어요? 민법학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민법학자들은 이런 거는 계약이라고 친다 안 친다? 안 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을 전공한 학자들은 몇 가지 계약만 전형 계약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15가지 이렇게 폼을 딱 정해놓고 하는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그 요런 거를 유명계약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명계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으면 나중에 중개를 완성시켜주면 얘가 팔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으니까 실제로 매수인한테 팔아주게 되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죠? 보수. 그래서 이 의뢰 계약, 그러니까 중개 계약을 받아야 나중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는 거를 받고 중개할 거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3번에 민사, 낙성, 분료식, 유상, 쌍부 계약이다 이런 말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중개를 민사 중개와 상사 중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 그중 무슨 중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민사 쪽 그런 뜻이고 낙성 분료식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칠판을 잠깐 볼게요. 매도인이 개공한테 우리 집 좀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청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약을 해. 그러면 개공이 그걸 뭐를 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승낙.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떤 뭘 써야 된다거나 뭘 주고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사표시만 합치만 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쓸 필요 없다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상 계약이다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유상 계약이냐면 개공이 아까 우리 뭐로서의 지위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상인으로서의 지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개공한테 혹은 매수가 개공한테 뭘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무엇을 줄 것을 각오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약 자체는 유상, 무상 따질 때 뭐에 들어간다는 거죠? 유상 계약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대가적인 채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는 나중에 중개가 완성되면 뭐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수. 그러면 우리 개공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한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팔아줄 의무, 최선을 다할 의무, 뭐 이런 정도는 부담을 할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할 의무, 또는 얘랑 얘 중에서 어느 한쪽에 뭐 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냐면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게 해주면 안 돼. 그래서 공정중개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무들을 개공이 부담하니까 서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이제 중개계약의 유형 관련해서 독점성의 유무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그 독점성의 유무랑 관련해서요. 독점성의 유무 관련해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다가 채색을 좀 해주시고요. 별표도 한번 좀 잡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요거를 좀 한번 그려놔 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 명의 매도할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내놓을 때 한 명의 개공한테 이렇게 내놓고 그냥 끝 하나요? 아니면 그 옆집이랑 한 세 군데 정도 막 네 군데 정도 내놓나요? 여러 군데 내놓죠. 예. 근데 왜 이러는 거죠? 왜 여러 명의 개공한테 물건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한 명한테만 내놔도 되는데. 예? 빨리 팔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에게 개공에게 물건을 의뢰한다면 이걸 일반 중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말로 얘를 비독점, 비전속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에 비해서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매도가 한 명의 개공한테 의뢰를 해요. 이렇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끝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물건을 주는 방식. 이렇게 준다면 이건 무슨 중개가 되냐면 전속 중개 내지는 독점 중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가 좀 중요해요. 뭐가?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아래의 경우처럼 한 명한테만 의뢰하고 끝하는 방식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 명의 개공한테 의뢰하는 방식이 더 많을까요? 위에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흔하다, 일반적이다 라는 의미로 일반 중개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위의 방식이든 아래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다 아니면 장단점 없겠다. 있겠죠. 장단점. 예를 들자면 요 계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계공, 얘랑 얘는 빼고 이 계공만 생각해 보고 요 계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계공하고 이 계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공이 조금 유리해 보여요? 우리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 계공이 좀 유리해 보여요? 아니면 요 계공이 좀 유리해 보여요? 훨씬 유리한. 그러니까 업을 전체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은 뭘까요? 요게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왜 요게 좀 유리할까요? 나 혼자 하니까 말하자면 거래를 성립시켰을 때 얘한테 보수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위의 경우는 조금 뭐랄까요, 좀 지위 자체가, 개공의 지위 자체가 불안정하죠. 왜 불안정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얘가 먼저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보장력이 굉장히 약한 방식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 그 대신 한쪽 보수는 거의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 방식이 뭐예요? 전속이나 독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이 중개 방식이나 중개 기법이 조금 선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 요 방식으로 점차 이렇게 좀 발전되어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강남권에 가면 요걸로 좀 많이 끌어내고 있어요. 요거 전속적으로. 요거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보면 뭐 한 90% 이상 차지하지만 이쪽 서울 강남권에서 보면 뭐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전속으로도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현업에 나가서 이렇게 전속으로 끌어내 주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시장의 형태가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시면 40페이지. 중개보수 결정 방식에 따른 구분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정가 혹은 정률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순가 중개 계약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역시 또 채색 한번 해주시고, 특히 그 순가 중개 계약은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정가와 순가 중개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는데, 이것도 여백에다 한번 좀 적어놔 볼게요. 정가 정률 중개라는 방식이 있고요. 순가 중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냐면, 정가하고 정률은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손님한테 물건을 받을 때, 혹은 이제 손님이 물건을 줄 때 보수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 물건을 중개해 주면 5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미리 정하는 거예요, 보수를. 또는 이 건물을 중개해 주면 내가 0.7%까지는 줄게요. 이렇게 만약에 정한다면, 앞에 금액으로 정하면 그게 뭐예요? 정가. 퍼센테이지로 정하면 정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팔아준다 하더라도 이게 넘어가진 않죠. 500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물론 낮은 가격으로 팔아줘도 내가 얼마는 받을 수 있어. 500은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정하는 방식을 정가나 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 방식이에요, 없는 방식이에요? 나한테 메리트가 크게 없는 거죠. 어차피 내가 받을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뭐 많이 받아주든 적게 받아주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일정하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죠. 근데 순가는요, 좀 달라요. 순가는 어떻게 이제 의뢰를 하냐면, 가령 요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매도가 개공한테 10억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10억만 받아주세요. 나한테 10억만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뜻에 또 뭐라고 하냐면, 더 받는 것은 내가 뭐 하지 않을게요. 관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요. 그럼 개공이 매수인한테 얼마라고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수까지 받아야 되니까. 가령 뭐 11억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얘가 오케이 하면 얼마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개공한테 1억의 차익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얼마를 먹고, 1억을 내가 먹고 그 11억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를요? 10억만 주면 되는 뭐 이런 방식을 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억 받았으면 내가 얼마를 먹는 거야? 2억, 13억 받으면 3억. 이런 식으로 내가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뭐라 그래요?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것이 훨씬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순가가. 근데 이 순가 중개 계약은 말하자면 실제 실무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다분해요. 어떤 불법적 소지가 다분하냐면, 1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1억을 만약에 보수를 받으면 무려 몇 퍼센트를 받은 거냐면 10%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10%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법으로 이제 봤을 때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안 되는데 해요. 경우들이. 안 되는데 왜 해? 아니,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고 받고 싶으니까 돈이. 그러니까 한다고. 안 되는데 한다고. 우리 그럼 실무에서 사기치면 안 되는데 사기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왜 치는 거야? 안 되는데 왜 치는 거야? 뭐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도 이제 개공도 그런 개념인데, 개공의 입장에서는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만 이제 요렇게 해서 소위 금품 초과 수수라고 하는데, 이런 금품 초과 수수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중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아까 보셨던 건데, 혼자 하면 무슨 중개, 2명 이상이 하면 무슨 중개.
혼자 하면 단독 중개, 2명 이상이 하면 공동 중개, 이제 그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이제 중개 계약의 종료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든 뭐 중개 계약은 종료되어질 수 있죠. 뭐 계약을 서로 이제 이거 해지하거나 나 요거는 이제 뭐 안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칠판 잠깐 볼게요. 중개 계약을 종료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도가 개공한테 팔아달라고 했고 개공이 그걸 접수했잖아요. 근데 다음 날 전화를 해서 누가 매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어제 팔아달라고 내놓은 물건 안 팔을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중개계약의 해지가 되는 거죠. 뭐. 반대로 개공이 접수한 그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개공이 반대로 매도인한테 전화해서 어제 제가 접수한 물건 그거 안 팔아드릴래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거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중개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용어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법령상 어떤 정의, 법령상 정의가 41페이지 우측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이런 말 돼 있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취득한 자,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구나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중간 정도 내려오다 보면 키포인트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와 즉 개공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즉 소공 요 세 개는 좀 다르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뭐만 가지고 있는 자격만, 그 다음에 개공은 뭐까지 한 뭐 등록까지 한 그런 개념이고 소공은 자격도 있고 뭐까지 된 소속까지 된 좀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 세 가지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시험 시행 주체 이런 말 나오는데 왜 갑자기 시험 시행 주체가 나왔냐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단 한 가지 뭐의 합격? 시험의 합격. 그래서 그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냐면 시도지사.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 별표도 한번 잡겠습니다. 시험은 누가 주관하는 거라고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국가고시이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가요? 지방자치단체.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아마 그 공법이나 공시법에서도 좀 이 개념을 좀 다룰 텐데 시도지사가 지금 이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그런데 이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사무일까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자체의 장으로서 사무를 보는 거냐 아니면 국가의 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보는 거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국가의 사무예요. 국가의 사무. 그래서 우리는 국가고시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거, 국가의 사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시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 못 보는 사람 3사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취득자는 시험 못 본다 그랬죠. 그리고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3년. 그다음에 부정행위를 하고 몇 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시험 못 보죠. 5년. 뭐 그런 정도 참고하면 되시고요. 뒷장 넘겨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하여야 하느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을 좀 하시고 별표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배우셨던 용어 중에서 한다 혹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격의 취소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하여야 하는 취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사유 4개보다는 그게 더 사실은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언제 취소해야 되느냐?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해야 되는 한번 좀 읽어봐 드리면,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부정 취득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뭐 대리 시험 같은 거를 봤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대리 시험 봐준 사람이 뭐 자백을 해가지고 이렇게 취득한 사람 자격을 취소하는 뭐 이런 경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원래 자격증은 뭐 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보고 활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활용하라고 주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양도 팔거나 빌려주거나 대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양도대여의 개념으로 봐서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 정지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는데, 자격 정지, 약간 좀 경미한 위법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를 받아요. 근데 그 정지 중에 또다시 업무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때는 자격 취소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건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면허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지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 그러면 면허를 취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정지 중에 또 업무하다가 걸리면 자격은 취소된다. 4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래서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4번은 전체 이렇게 좀 채색을 해주시고 별표도 한 번만 해주실 건데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가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무려 19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무려 19가지가 있는데, 그 19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걸려서 징역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돼? 취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무슨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역형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왼쪽 보조단에다가 뭘 좀 하나만 좀 적어 놓을 거냐면, 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을게요. 뭘 잘못을 하면 형벌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죠? 뭘 잘못을 하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에는 가장 센 형벌이 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형벌이, 그렇죠, 사형이 가장 센 거죠. 사형. 예. 사형이 가장 세다고. 그 다음에 사형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형벌이 좀 센 게 뭐가 있냐면 징역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징역 다음 해가 금고라는 게 있고요. 금고. 금고 다음 해가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중간에 또 몇 개 있고 그 이후에도 몇 개가 있는데, 뭐 중간이라든가 그 이후에는 모르셔도 되고, 요거 4개만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형벌에는 가장 센 게 뭐다이고요? 사형. 근데 사형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형을 받았다 뭐 이런 거를 예를 주기가 그렇잖아. 사형은 그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형과요? 징역형과 벌금형,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무슨 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뭐가 취소가 된다고요? 자격이 취소가 돼. 그럼 벌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격 취소는 안 되겠지. 그죠? 예. 그럼 사형형을 받으면, 그럼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자격 당연히 취소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박탈하는 게 사형이에요. 내가 어떤 권리도 없는 그런 게 사형. 내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징역형은 굉장히 센 형벌을 받는 거야, 아니면 세지 않은 형벌을 받는 거야? 아주 센 거를 받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금고라는 말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긴 한데, 이 금고하고 징역형은 조금 달라요. 얘랑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징역과 금고 안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교도소로 둘 다 데려가는 거예요. 두 개는. 근데 이거는 교도소에 가서 뭐를 시키는 거. 네, 노역에서 일을 시키는 거를 징역형이라고 해요. 일을 시키는 거. 얘는 일을 안 시키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놓기만 하는 거. 교도소에 넣어놓기만 하는 거를 금고형이라고 해요. 그럼 뭐 이게 둘 중에 뭐를 하나 받아야 된다면 뭘 받는 게 좋겠어요? 금고가 더 약한 거니까 금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약한 건 뭐예요?
벌금. 그래서 만약에 벌금 받으면 자격은 취소돼 안 돼? 안 되고 금고 받아도 안 돼. 근데 무슨 형을 받았을 때? 징역형을 받았을 때 받는다. 자격이 취소된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는 징역형이 꼭 이 법도 있지만 타 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이 법이든 타 법이든 있을 텐데 이 법을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받는 거와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는 거는 좀 다르겠죠. 그럼 자 만약에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뭐 사람 때리고 뭐 이럴 때 이제 적용되는 게 법이 이제 형법인데 사기치고 이럴 때 그러면 형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았대.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을 위반했을 때만 이 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징역형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가 취소가 되니까요? 자격이 취소가 되니까 그런 개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벌 중에서는 사형다음으로 센 게 뭐다? 징역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개공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개공은 이제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두 번째 줄입니다.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등록한 자.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등록했다라는 거는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 장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 뭐 이런 상태를 개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밑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에 보면 개공의 유형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죠? 개공의 유형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걸 이제 같은 말로 개공의 종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보조단에 한번 적어놔 볼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개공의 종별은 이렇게 나눠져요. 넓게 보면 개인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으로 나눠지는데 개인인 개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개공이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부칙상의 개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부칙상의 개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를 취득해서 개공이 된 사람이에요? 자격. 근데 부칙 개공은 어떻게 해서 개공이 된 사람이죠? 원래부터 개공이어서 그냥 개공 기득권만 주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고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법인인 개공이 있는 거죠. 법인인 개공.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인인 개공에서 누가 개공인 거예요? 법인 자체가 개공인 거지. 법인 자체가 개공인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누가 만들어? 법인이 만들어?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대표자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 대표자는 꼭 뭐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요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공인중개사가 대표가 돼서 법인 하나 만들고 법인의 이름으로 개공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될 수 있는 종별이 뭐하고 뭐 있다 그랬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종별 공인중개사인 개공 될 수 있고 시험 봐서 뭐 개공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될 수 있어요.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가 돼서 회사 하나 만들어서 즉 법인 하나 만들어서 또 뭐 될 수 있죠? 개공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얘는 죽죠. 얘는요? 죽지 않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업을 영위하려면 법인 형태가 좋다. 얘가 세금 많이 내, 얘가 세금 많이 내. 세금 얘가 많이 낼까요? 얘가 많이 낼까요? 개인이 더 많이 내죠. 나중에 여러분 세법 시간에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 최고율이 40 몇 %까지 나가고 법인은 법인 소득세 이런 거 내는데 20 몇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업을 좀 중개업을 큰 규모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법인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떨어낸다 그러는데 경비 처리 같은 거 하는 게 뭐가 좀 유리하겠어요? 법인 형태가 좀 경비 처리 같은 거 하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하단에 쭉 내려오면 개공의 의무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왼쪽에 공의무
오른쪽에 사의무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공의무와 사의무는 이런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다르냐면 공의무는 넓게 보면 공의무와 사의무가 있는데 이 공의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상대로 하는 의무라고 보시면 돼. 관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의무를 공의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공인 중에서 자격이 무순형을 무순형 받으면 취소된다 그랬죠? 징역형. 근데 자격이 취소가 되면 자격증은 반납하는 게 맞을까요? 반납 안 해도 될까요? 반납 안 해도 되는 건 우리 생각이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반납하는 게 공의무일까요? 사의무일까요? 공의무야. 반납은 관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의무라고 하고 사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무의 그 어떤 상대방이 민일 때 민, 그러니까 뭐 A, B, 뭐 갑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민일 때는 요 민을 상대로 하는 의무를 무슨 의무? 사의무라고 얘기해서 그건 관을 상대로 하면 공의무, 민을 상대로 하면 그건 사의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공한테는 대부분 이제 공의무도 있고 사의무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무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입문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의무가 뭐고 공의무, 사의무 이렇게 구분하기만 하지만 이쪽에서 대부분 한 그 2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공의 의무 파트에서.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문제는 50%의 정도는 다 의무에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따 이제 개공의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몇 개 없고 대부분은 개공의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무가 있고 사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배우고 나가실 거고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개공의 책임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개공의 책임과 관련해서요 일단 왼쪽 보조단에다가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무. 이 의무는 크게 두 가지 의무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무슨 의무와 무슨 의무로 나눠지는 거죠? 공의무와 사의무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관을 상대로 하는 의무이든 민을 상대로 하는 의무이든 간에 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 책임에는 몇 가지 책임이 있느냐면요.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민사로 부담하는 책임, 이걸 민사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사로 부담하는 책임, 이걸 형사 책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으로 부담하는 책임, 이거를 행정상 책임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책임에는 몇 가지 책임이 있다고요? 세 가지. 민사와 형사와 행정상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민형 행정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민형 행정상의 책임을 가지고 간단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좀 치였어요. 그것도 횡단보도에서요. 그래서 사람이 뭐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상해를 입힌 거예요. 음주운전 하다가. 그러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의무를 지금 규정해 놨잖아요. 법률에. 그러면 그건 공의무예요? 사의무인 거예요? 그건 공의무예요. 이거 위반하면 크게 처벌을 받으니까 그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지? 책임. 자, 이제 책임을 한번 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웠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사로. 이 사람이 지금 다쳐서 좀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일단 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이제 후송을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음주운전해서 사람 쳐가지고 이 사람 다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잘했다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하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 병원에서. 응급실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보험은 둘째치고 접수하라고 하죠. 접수하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접수하라고 해요. 돈 내라 이거지. 쉽게 말하면 돈은 누가 내야 돼? 지금 내가 내야 돼? 아니면 쓰러지는 사람이 내야 돼? 내가 내야지. 그게 무슨 책임이야? 돈 내는 거. 민사 책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치료비를 물어주는 거, 병원비 내는 거,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죠. 나중에 다 이렇게 치료를 해도 효유장애 같은 거 남을 수 있죠. 그러면 합의해야 되겠죠. 합의 뭘로 합의해야 돼? 돈으로. 그런 거 다 손해배상이 바로 무슨 책임이야? 민사. 자, 이제 민사 책임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치고. 그럼 그걸로 끝나? 아니면 형사 책임이 있어요? 형사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교통사고다 이렇게 뭐 오면 무조건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그럼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오자마자 뭐 부르라고 해요, 이제. 그 저 술 먹고 운전하면 그 부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이제 불고 아니면 그거에서 안 나오면 뭐 뽑아 이제. 뭐 피 뽑고 먹기 하잖아요. 그거 이제 다 조사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가령 뭐 상당한 어떤 처벌 수위 넘게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인가? 요렇게 이상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를 0.03 정도만 이렇게 나와도 처벌하는 걸로 법을 바꾸려고 이걸 일명 뭐 윤창호법인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우리 얼마 전에 어떤 그 한 친구가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하는 친구에 받쳐가지고 40 며칠 만에 죽은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 음주운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맥주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술을 좀 잘 드시는 분을 기준하면 2잔 정도 먹어도 안 나오는 요 수치야. 이게 0.05면 2잔 정도 먹어도 맥주 기준에서 안 나올 수 있는 그냥 뭐 이렇게 맥주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걸리면 뭘 먹어 뭐 생수 정도 먹고 그냥 물 먹고 불면 거의 안 나오는 정도 나와도 미미하게 나오는 근데 요거는 그냥 맥주 한 잔만 먹어도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아예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많이 이제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니까 무순형을 받거나 무순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횡단보도 사고니까. 심하면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 무순형을 받을 수 있냐면 벌금형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게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그러면 자격 취소돼야 안 돼? 왜 안 돼? 그러니까 이 법은 아니니까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뭐 혹은 금고형 이런 걸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형사책임이라고 해요. 형사책임.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좀 세고 어떤 게 좀 약하고 그런 거지? 징역형이 좀 세고 벌금형은 약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 아니면 하나 더 있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쳤으니까. 면허 취소 이런 거. 그래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아주 경미하게 뭐 한 잔 뭐 정도 먹고 운전하다가 뭐 했다. 그러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책임이라고 해요. 요 얘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뭐를 져야 된다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에는 다시 몇 가지? 3가지.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민사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로는 징역, 벌금 뭐 이런 거 받는 거.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으로는 뭔가 취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취소당하거나 정지 뭐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절대로 술 먹고 운전하는 그런 습관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술만 먹으면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지금 2번 걸렸거든요.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음주운전하다가 3번 걸리면 이제 삼진아웃제 들어가서 이제 뭐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다시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간이 상당 기간 또 지속되니까 그래도 술만 먹으면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저희 집만에만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꼭 있어요. 있잖아요. 꼭 한 명씩은요. 그러니까 절대로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개념이고 밑에 이제 양가로 5번 내려오면 권리와 권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권리하고 권한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도 여백에다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권리하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볼 때, 자, 우리 대통령은요, 권리가 많은 양반이에요? 권한이 많은 양반이에요? 응? 우리 대통령은 권리가 많아, 권한이 많아요. 응? 권한이 많은 거죠. 대통령은 권리보다는 권한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 권한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응? 타인을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러면 권한이에요. 이건 권한이에요. 그러면 권리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본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권리하고 권한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권리와 권한은 조금 다르다. 권리와 권한은 조금 다르다. 자, 그러면 권리에서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를 위해서 뭘 이렇게 주장하거나 행사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나를 위해서. 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 그러면 소유 권한이 아니라 소유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다 누리잖아요. 그걸 권리라고 하고. 권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네, 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을 좀 오래 하실 수 있도록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걸 사례 하나만 좀 들어볼 테니까 사례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남편이 있고요.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이제 열 받겠죠, 그죠? 열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남편이 바람 나서 집 나갔을 때 인감도장이랑 이런 거 가지고 나갔을까요? 안 가지고 나갔겠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놓고 갔겠죠. 그래서 인감도장 이런 거, 신분증, 누구 신분증? 남편 신분증.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요. 누구 인감증명서? 남편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요. 제3자에게 남편 집을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를 해서 대금을 받고 이제 뭐를 받았냐면 뭐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까지만 받고 아직 잔금은 안 받고 요거 가지고 어디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약서에, 그러니까 부인하고 제3자하고 이 계약서에 어떻게 지금 작성이 됐냐면 이게 이제 계약서라고 쳐봐요. 매도인은 누구죠? 소유자가 남편이니까 매도인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은 제3자가 되는 거지, 그치? 제3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남편이 지금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누가 매도했죠? 부인이. 근데 부인이 어떻게 매도를 했냐면 인감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뭐를 뗐다 그랬죠?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여기다 첨부해 준 거예요. 인감증명서. 그리고 여기다 다시 뭘 해줬냐면 위임장까지 쓴 거예요. 위임장은 누가 썼어요? 부인이. 부인이. 뭐라고? 뭐 여기 남편은 부인한테 뭐 이 집을 파는 거에 대해서 뭐함 위임함 이렇게 이제 쓰고 남편이 써준 것처럼 해가지고 위임인 해서 남편 이름 쓰고 도장을 여기다 찍은 거야. 무슨 도장을 찍었을까요? 인감 도장을 여기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인감 도장도 찍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금은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이 송금을 받을 건데 이 송금은 누구 계좌로 송금을 받았을까요? 아니 남편 계좌로. 남편 계좌로 송금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계좌가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어? 부인이. 그 통장이랑 다 뭐 도장이랑 비밀번호랑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쳐봐요. 자, 대충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이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이 매매 계약이 유효, 무효.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형식은 완벽하게 갖춰졌죠. 그죠? 형식은 완벽하게 갖춰졌잖아. 그 소위 이제 임의 대리라고 해가지고 위임장, 그러니까 위임을 지금 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고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예요. 예. 이거 왜 무효라고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 권한을 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줘 볼까요? 물론 뭐 생각해 주고 싶진 않지만 생각을 한번 해줘 보죠. 그럼 남편은 팔을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없이요? 권리 없이 아니면 권한 없이? 권한 없이 지금 대리인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대리 파트에서 배우는 무권 대리라고 해서 권한 없는 대리 행위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권한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수여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지금 현재 남편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이렇게 팔아줘라고 만약에 수여를 했다면,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에 부인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권한. 근데 그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을 때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를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효력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얘한테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결국에는 중개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개. 이런 거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런 걸 중개하다 보면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중개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리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해 줘야 돼. 권한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판례가 이거를 이제 말을 그대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에 있는데, 이 인감증명서를 보면,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인감증명서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본인, 오른쪽에 대리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 제가 드린 사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했죠? 부인이.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될 확률이 많아요. 권한 없는 대리가 될 확률이 많다고. 왜? 남편의 의사가 여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인감증명서가 누가 발행한 뗀 거라면, 본인이 뗀 거라면 이거는 유권 대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 있는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훈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떼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대리권을 수여했다라는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권한 있는 사람, 즉 권리 있는 사람과 권한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중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들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45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 2번에 권리와 권한의 종류해서 동그라미 그 기억번 동그라미에 보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거기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사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할 수 없는 것들은 꼭 물어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 요구권.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우리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뭐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요? 신분증 제시 요구권, 이런 거.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내려오니까 협회 설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협회 설립이라는 것은 개공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 뭐 이걸 협회라고 얘기하고요. 뭐 큰 의미는 없고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라는 것은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런 거래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이렇게 부인이 혼자 나와서 지금 이런 거를 떼갖고 왔어. 특히 뭐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이렇게 갖고 온 거야. 우리가 중개할 때.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이걸 중개하려고 할 때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면 이게 무효라니까 본인에게 책임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인한테 돈을 주는 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 계좌한테 남편 계좌로 송금한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게 그게 부인이 찾을지 남편이 찾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또 안전할 수 있냐면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하고 연락될 때까지 일단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돈은 누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 중도금 이제 이거 건너가는 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할게요. 개공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개공이 가지고 있게 되면 좀 안전해 아니면 더 위험해? 뭐 더 위험할 건 없고 안전하죠. 그 개공이 그 책임지는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 있거든요. 한 1억까지 되는데 거기까지는 갖고 있는 거야. 제3자가 개공이 제3자니까 그렇게 하는 제도를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래일수록이요. 제3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개공이 돈을 보관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에스크로우라고 얘기해요. 뭐 이런 제도가 또 있어요. 물론 금액이 세면 좀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크로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개공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막 5억 정도 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야. 개공이 5억 가지고 날르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뭐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건 안전할 수 있는 게 개공이 사고 친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최소 1억까지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제도를 얘기하면 되고요. 46페이지 넘어오시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 중개보수 청구권에 보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보수를 받으면 개공 입장에서 내가 좋은 거잖아. 이거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 자체가 권리 뭐 이거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